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이번 달 초 우리나라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143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38.5% 늘었고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이 8개월 이상 연속으로 늘어난 것은 지난 2011년 12월 이후 5년 6개월 만입니다.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로 출발한 것은 선박과 반도체의 영향이 컸는데 선박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577.4% 늘었고 반도체는 50.4% 증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 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기존 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이외에 자산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 집단을 도입해 일감 몰아주기와 또 공시의무를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개정 법령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되고 공정위는 9월쯤 구체적인 공시대상 기업 집단을 지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는 고속도로를 정상요금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주행을 할 때 석유 연료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개정안에는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잠정적으로 오는 9월 18일부터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인하하는 내용이 담긴 바 있습니다. 정부가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여파로 오른 달걀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태국산 달걀을 들여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가격은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30개들이 달걀 평균 소매가는 7,969원으로 1년 전보다 2,500원 이상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 달 전 가격보다도 50원 가까이 오른 셈이어서 태국산 달걀이 수입된 뒤에도 가격이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다시금 상승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2,400선에 또 바짝 다가서면서 2,39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장의 판세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시총 대형주들 위주로 거래소는 상승을 하면서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돋보이는 건 철광주입니다. 철강 가격 상승 실적 그리고 업황 호조에 따른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끌어가고 있고요. 역시나 대장주 포스코 31만 원대까지 넘어서면서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동종하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하락이고요. 시총 상위주들 대다수가 우수수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실적 장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를 비롯한 어제 삼성그룹주들이 좋은 흐름을 달린 바가 있었는데요. 옥석 가리기 해야 되는 시점인 건 다들 저보다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외부 악재 틈틈이 체크해야 될 시기이기도 한데요.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2분기 실적 장세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코스피 변동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391포인트에서 거래가 됩니다. 239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2390선 이후에 2400선을 향해서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2390선 터치 3거래일 만인데요. 그렇다면 일중 흐름들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중 흐름 보시면 2383포인트부터 조금 전에 2394포인트까지 한 10포인트 정도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2400선까지 한 5, 6포인트 정도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이 사고요. 개인,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427억 원 팔고요. 외국인은 231억 원 팝니다. 하지만 기관이 299억 원 사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연기금이 오늘 1018억 원이나 대량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의 상승을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기금 매수가 오늘 굉장히 크네요. 오랜만에 1000억 원대가 나옵니다. 자,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상승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올라가는데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좀 큽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왔고 또 이어서 SK하이닉스도 잘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오늘 하루 좀 쉬어가는 모습 보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버, 한국전력, 포스코, 삼성생명 모두 상승하고요. 특히나 포스코 상승폭이 큽니다. 30만원 초반대, 지금 30만 7천원에서 31만원대 부근까지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네이버도 오랜만에 2%대의 상승폭 가져갑니다. KB금융 많이 하락하네요. 소폭 하락, 약보합권 수준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현대모비스 상승, 시단지도 상승, LG화학도 상승, SK텔레콤도 상승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소폭 쉬어가는 분위기고요. LG화학은 30만원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오늘도 하락합니다. 650포인트 중반에서도 밀려 내려오면서 654포인트까지 지금 빠지는 모습이고요. 0.48%나 빠집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나 전강후약입니다. 어제와 비슷한 그래프죠. 659포인트부터 654포인트까지 밀려 내려오는 상황. 코스닥 지수 오늘도 뭐 크게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갖지 못하게 하는 그래프인데 금융투자 쪽에서 또 투신 쪽에서 연기금 쪽에서 얼마만큼 사고 있는지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기관 모두 팝니다. 424억 원 팔고 있고요. 외국인 소폭이지만 247억 원 팝니다. 하지만 개인이 저점이 나오니 690억 원 정도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하락입니다. 거래소와는 상반된 분위기입니다. 셀트리온, 메디톡스, CJENM, 루엔 모두 하락하고요. 코미판만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도 만나보도록 하죠. 모두 하락합니다. SK머트리얼즈, 휴제, 바이로메드, 신라제, 쿰투스 할 것 없이 모두 하락이고요. 하락폭이 2%대도 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위부터 15위는 어떨까요? GS홈쇼핑, 내수주, GS홈쇼핑만이 소폭 상승하고요. 또 강보합권 수준입니다. SFA 38,000원대까지 밀립니다. 호롱생명과학도 2%대 낙폭이 있고요. 제일홀딩스, 보합, 원익 IPS는 1%대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지금 1148원대에서 거래가 되면서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분당 허브점의 백인범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실적장입니다.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적에 따라서 주가들의 희비가 좀 갈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철강주 같은 경우 오늘 또 잘 달리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저희가 바라봐야 될까요? 네, 뭐 일단 아무래도 오늘장 이슈,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한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실적 시즌 초입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일단 아무래도 오늘 하반기 실적에 대한 실적 전망과 더불어서 2분기 실적까지 전망에 따라서 엇갈린 주가의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아무래도 2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포커스로 시장의 관심이 이동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주가 편차는 있겠지만 어닝 시즌 돌입에 따른 주가 편차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2분기 실적과 더불어 하반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으로 꼽혀지고 있는 금융업종, 그리고 정유업종, 통신업종, 철강업종 등이 주가 상승을 금일 견인하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 대형주들의 경우에는 금일은 주가가 소폭 반등해 나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주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필두로 IT 업종의 상승세 역시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하고요. 금일 상승 섹터 중 일단 철강업종 내 포스코의 경우에는 2분기를 저점으로 3분기부터 실적 개선 전망이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금일 주가 강세 흐름을 보인 점이 눈에 띄이는 상황이고 풍산의 경우에도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상승하는 모습, 또 유통업종 가운데 이마트의 경우에도 2분기 호실적이 전망되는 상황과 더불어서 금일 강세 흐름을 보였던 점이 종목별 눈에 띄는 상황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슈들 쭉 짚어주셨는데 자, 이 외에도 저희가 관심 가져보고 좀 주목해야 될 이슈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그 외에도 아무래도 전기차 관련주에 대한 주목을 여전히 해볼 만한 시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주가 급등으로 최근 고평가 논란이 일부 있긴 하지만 업종 내 종목을 압축하는
기회로 활용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요인으로는 단연 지난 6월 중국 정부가 전기차 8% 룰을 발표한 점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의 8% 룰, 패러다임의 변화를 알리는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현 시점 역시 주가 상승의 시작이 본격화된 것이다라는 판단을 들 수밖에 없는 주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관련주 내에서 테슬라 쪽에 치중되어 있는 종목보다는 중국 관련 혹은 소재 쪽 관련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에서 세 종목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일진머티리얼즈, 에코프로, LNF 이 세 종목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금일 역시도 일부 등락이 있긴 하지만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일진머티리얼즈를 비롯해서 에코프로, LNF의 주가 역시 금일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점과 더불어서 소재 쪽 관련해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꼽혀지고 있는 이들 3개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 구조상 그 전기차 관련 쪽에 치중되어 있는 것과 더불어서 관련 시장이 개화할 때 주가 프리미엄을 상당히 세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으로 꼽혀지고 있고, 일단 현재까지의 주가는 프리미엄을 세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들 세 종목 외에도 여러 가지 전기차 관련 여러 종목이 꼽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최근 단기 급등 이후에 좀 일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주가 조정 시기에 이들 종목 내에서 옥석 가리기의 기회로 향후 주가 조정을 활용해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도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 수요일장은 어떤 식으로 저희가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에 진입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 예상치 상향 업종이라든가 종목에 대한 관심을 두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그 가운데에서는 아무래도 금융업종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일단 우선 증권가에서 연간 실적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업종을 보면 은행, 증권, 반도체, 기계, 항공 등은 확실히 상향되고 있는 업종 중에 꼽히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금융업종, 특히 은행과 증권업종에 대한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종목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 가운데에서 실적 시즌에 앞둔 이익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업종과 증권업종, 특히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형 증권사들 위주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글로벌 금리 오름세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금융주에 대한 강세 흐름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시기 금리 인상 초기에 해당하는 현재 시기상 금융주 강세 흐름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업종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은행업종 내에서는 KB금융을 필두로 신한지주 이 두 종목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듯하고 증권업종 내에서는 초대형 IB로서의 전환 움직임과 더불어서 상위 5개 업체의 그 종목 흐름을 관찰하시면서 업종 내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향후 시장 전략 대응해보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업종별로 또 잘 지켜보자. 오늘과 비슷한 장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유한타증권 분당 허브전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홍춘욱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제유가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펙이 감산 연장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지지부진한 흐름 그리고 계속해서 하락 추세란 말이죠. 오늘은 그래도 좀 상승을 한 것 같은데 국제유가 좀 시장의 화두 아니겠습니까? 또 경기의 바로미터고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은? 네, 그렇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반등했다고는 하지만 44불이니까 사실 최근에 50불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었다고 생각해 본다면 대단히 부진한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감산이 달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하락한 것은 참 대단히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17년 6월까지 돼 있던 그 기존의 감산 기한을 2018년 3월까지 그러니까 9달이나 더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연초 54불 40전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었던 게 한때 40달러 초반을 깰 뻔했었으니까 42불까지 한번 간 적이 있었죠. 이렇게까지 이제 유가가 급락하는 그런 경험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게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11월 30일 날 첫 번째 감산에 성공했을 때는 국제유가가 그 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4불까지 올라가는 강세 흐름을 보였던 것과는 반대로 이번에 감산 연장이 결정된 다음에는 오히려 유가가 빠지고 또 이 선물 시장에서의 비상업적인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본다면 이제 투기성 거래들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매도 포지션들, 그러니까 숏 포지션들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에 감산 합의 연장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일종의 뉴스에 파는 매도 신호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아무튼 참 이 감산을 안 해도 문제가 되고 또 감산을 해도 효과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출현하게 되니까 국제 원자재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원유에 대한 매도 포지션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해석이 좀 분분하지 않습니까? 좀 박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펙의 감산 연장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왜 하락했느냐? 결국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은 일단 통상 5월 말, 그러니까 미국의 현충일에 해당되는 메모리얼 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돌입을 합니다. 이 드라이빙 시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반구의 여행 시즌에 사람들이 차를 운행량들이 증가하면서 이 예전 겨울 때보다 훨씬 더 차를 많이 몰면 몰수록 자연스럽게 휘발유나 경유 같은 기름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이게 원유 소비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계절적 흐름들을 바로 이 드라이빙 시즌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유랑 휘발유 재고가 이 감소하긴커녕 증가한 적도 있고 지난주에는 좀 감소했습니다만 아무튼 시장 참가자들의 예상 수준에 비해서는 원유 재고가 되게 높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왜 그 과거 5년 범위의 어떤 상단을 넘어서는 재고를 가지게 되느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수요의 기저효과 즉 베이스 이펙트를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서 지난 2년간 즉 2015년, 2016년 동안 자동차 운행량이 아주 급격히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올해도 2017년 들어서서도 계속 자동차 운행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작년, 재작년에 급증했던 것에 비한다면 최근의 증가 속도가 별로 높지 않은 거죠. 결국 과거에 운행량들이 급증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서 미리미리 증산해 놓거나 또는 가동률을 올려놨던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이게 안 팔리는 원유 재고가 줄어들지 않는 이런 문제들에서 봉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난 2년간 이렇게 그 자동차 운행량이 증가했던 속도에 비하면 올해 자동차 운행량의 증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동차 주행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보다 나오는 양이 더 많다 뭐 이런 걸 텐데 그렇다면 원유 재고 증가에 또 자동차 말고도 뭐 기인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원유 재고 감소 속도가 느려지거나 또는 주간 단위로 보면 오히려 증가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는 일단 기대만큼 수요가 못했다. 특히 선진국 쪽의 수요가 부족하다라는 게 첫 번째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원유 생산량 급증, 이른바 셰일 오일의 생산량 증가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가 지난해 감산 성공 이후에 배럴당 45달러에서 55달러 선의 박스권 흐름을 보인 다음부터 미국의 셰일 오일 업체들의 원유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2016년 7월, 이제 감산 직전이었죠. 그런 2016년 7월을 저점으로 해서 계속 증가를 해가지고요. 최근에는 드디어 2015년 8월 국제 유가가 폭락하고 있던 그 시점입니다만 2015년 8월 이후 최고치인 934만 배럴까지 하루에 934만 배럴이니까 이거 참 대단하고요. 오펙의 감산 규모가 아시는 것처럼 3,300만 배럴이라는 걸 생각하면 전체 오펙 원유 생산량의 4분의 1을 넘어서는 물량을 사실 미국 한 나라가 공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베이커 휴즈에서 발표하는 주간 단위 미국의 원유 시추 공수, 그러니까 구멍을 얼마나 많이 뚫어서 이걸 통해 셰일 오일을 뽑아내느냐를 측정하는 지표가 이 시추 공수가 될 텐데요. 이런 원유 시추 공수 또한 2016년 6월 이후에 계속 증가를 하면서 최근 2015년 4월 이후 최고치인 756개에 이를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가가 하락하면
분명히 이렇게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석유 생산량도 줄어들고 원유 시추 공수도 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45달러에서 55달러 박스권인데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증가하는가? 그건 결국 셰일 오일, 셰일 그 석유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기술력이 개선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셰일 생산 기술의 혁신 속에서 2016년 주요 생산 지역의 이 생산 단가 이제 손익분기점 유가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어느 정도 유가 수준이면 생산이 가능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기업체들의 답변들을 살펴보면 이게 배럴당 30달러까지 떨어진 데도 꽤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가장 많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데는 바켄이라는 곳이고요. 이 바켄 같은 경우에는 20달러 후반도 가능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고요. 그 다음에 또 생산량도 굉장히 많고 시장에 아주 유명히 잘 알려져 있는 이글포드 지역 같은 경우에는 30달러 중반 정도에서는 손익분기점 유가에 도달했다라는 그런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 국제유가가 44달러, 45달러 선 정도를 회복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상승 못한 것은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하락 압력들을 받고 있게 된 흐름은 이런 드라이빙 시즌이라는 호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자동차 운행량은 적고 더 나아가서 이런 미국의 원유 생산량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현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 EIA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도 2018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 미국의 원유 일평균 생산량이 1천만 배럴, 그러니까 지금이 아까 말씀드린 930만 배럴 수준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미국의 셰일 오일에 대한 뭐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술력이 대단하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이제 뽑아내면 결국에는 원유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봐도 무방한 건가요? 네, 이런 이상과 같은 미국의 북반구 지역의 이제 드라이빙 시즌의 원유 소비량이 생각보다 못한 것, 더 나아가서 이런 셰일 오일 혁명에 따른 손익분기점 유가의 지속적인 하락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공급 과잉 우려는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왜 유가가 또 40달러 깨지 않고 거기서 반등하고 최근에 또 이런 반등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바로 그 이유는 미국 경기만 좋아진 게 아니라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 경기까지 회복되면서 원유 수요 증가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유가의 원유 수요 증가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은 바로 중국의 원유 수입 증가율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2017년 2월에 100% 가까이 증가했던 것보다는 좀 둔화돼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한 40% 정도 원유 수입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좀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원유 수입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했다라는 것은 국제 원유 가격이 상승한 것보다 물량의 증가도 분명히 뒷받침되고 있다는 걸 입증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 나가서 이런 그 중국의 석유 수입 증가 속도뿐만 아니라 경제개발협력기구 그러니까 이른바 OECD라고 부르죠. OECD의 경기선행지수도 최근 기준선인 100을 상회하는 등 글로벌 경제의 개선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원유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요인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 40달러 이하도 충분히 떨어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현재는 일단 북반구의 석유 소비가 왕성하게 증가하는 드라이빙 시즌이라는 것, 더 나가서 선진국 경기는 물론 신흥국 경기까지 개선되면서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국면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국제유가가 여기서 또 추가 폭락하기보다는 40달러 선 정도에서는 지지선을 구축하고 이 현 수준에서 어떤 박스권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이런 유가의 급락세가 좀 진정된 것은 우리나라 또 산업재라든가 소재업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원유 수입 증가율과 WTI까지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홍춘욱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평택 촌놈의 정석투자 시간입니다. 정호영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하고 시장 상황 비슷한 것 같아요. 거래소는 오르고 또 코스닥 시장은 꽤 많이 빠지고 있는데 오늘 시장 점검 한번 해주시죠. 네, 크게 보면 결국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뭐가 똑같냐면 그 혼조세 구간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확실하게 2,400을 돌파하든가 아니면 2,370을 깨던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지 이게 방향성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어차피 혼조세 구간의 지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코스닥은 오늘 또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지금 괴리감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전 수익 내기가 참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은 너무 공격적인 매매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릴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그러니까 노무라 증권에서 연말께 한 2,600선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5월 중순에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 2,600까지 가고 조정을 안 받고 계속 가면 2,500 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최고치에 대한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저는 과정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전망을 해드렸었는데 아직까지 그 생각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조정을 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5월 중순부터 똑같은 얘기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일단 가을까지는 갈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말자. 다만 여기서 조정받고 2,600선까지 가면 연말이나 연초에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안 받고 계속 가게 되면 2,500선 전후에서 아마 멈출 가능성이 높으니까 연말 연초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요.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왜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다중고점과 외고점 형태가 있거든요. 지수 고점을 찍을 때.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다중고점을 멀리 못 가요. 근데 외고점이 훨씬 더 높이 가고 멀리 가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약간 다중고점 형태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우려한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괴리감이 너무 커요. 어떤 괴리감이냐? 첫 번째,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괴리감이 무지막지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역사상 최고가를 거듭해서 갱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스닥은 놀랍게도 현재 654포인트인데 역사상 최고점이 2,925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4.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 괴리감은 또 뭐가 있냐면요. 현재 전기전자만 갑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운송장비, 그 다음에 화학, 철강금속 이렇게 이게 원래 4대 업종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시장이 가기 위해서는 4대 업종이 물론 차이는 있겠죠. 주도 업종이 있긴 마련입니다. 하지만 순서대로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게 이게 일반적인데 지금 보면 이게 다 따로 놀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그래서 이게 가장 우려하는 게 이거라는 거죠. 지수는 가는데 실속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코스닥 안 가죠. 그나마 그 코스피 4대 업종 중에서 전기전자 하나만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이 그 지수 흐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혼조세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추세에 관련된 건 그렇게 머리에 꽉 입력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여간 공격적으로 할 때는 아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격적인 포지션은 아닌 자리다라고 지금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뭐 어떤 업종이나 테마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지 그건 있겠죠? 네. 첫 번째 코스피 증권주를 먼저 업종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테마주는 스마트카드 관련주입니다. 증권주 같은 경우 오늘 전반적으로 좀 오르고 있고요. 어쨌든 코스피에서 상승률 1위입니다. 그래서 증권주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요건 아셔야 됩니다. 증권주들 같은 경우 지수 상승해서 올라갈 때는 대형주들 위주로 해서 강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셋대우라든가 삼성증권 이런 것들이죠. 근데 약간 개별주 성향의 증권주들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SK증권, 하나투자증권, 그 다음에 옛날에 동양증권이었었죠. 유한타증권 요 세 가지인데 요 세 가지는 좀 개별주 성향의 증권주인데 이걸 좀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증권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우량주 성향보다는 개별주 성향 그리고 보통주보다는 우선주가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마주는 스마트카드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쪽에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종목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5 종목 정도 짚어주시죠. 네. 우량주 현대해상입니다.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전 21선까지 기다려달라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보험주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이 종목은 보유자는 그냥 홀딩해 주세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5일선, 21선 돌파할 때 그때 항상 매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주는 첫 번째 코스맥스입니다. 화장품주가 대부분 다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매도 후에 재매수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더 빠질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적정주가 38,700원 나오던데 여전히 고평가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미보유자는 5일선이 21선 돌파할 때 이때 매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E 솔루션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냥 보유자 홀딩해 주세요. 투자가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홀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61선에서 매매하시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장 마감까지 지금 1시간 정도 앞두고 있거든요. 또 투자 전략들 짚어주시죠. 네, 이렇게 하세요. 만약에 현물하고 싶다 그러면 직장인들은 보험주 저평가된 종목이나 아니면 눌림목 종목을 잡으시기 바라겠고요. 전업들은 증권주, 개별주 성향의 종목들 잡으시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 전기전자를 따라가기 좀 부담스럽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많이 내려가서 한 20% 정도 고점대에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중간한 대형주보다는 차라리 개별주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1부 쭉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는 여러분이 또 좋아하시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종목들 함께 할 텐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된 샵 0082번 지금 하단에 번호도 나가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분들께서 도와주실 텐데요.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 동부증권 범어지점의 김치균 대리와 함께 합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